안녕하세요. 총 10개인데 이게 다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거는 좀 비중이,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일단은 3개 정도씩 끊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그 3번 Initiating Project 정도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거를 이번 학기 강의에 포함을 시킨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어떤 뭐 경영론을 듣기 때문에, 또는 어떤 기업 프로젝트라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어떠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든 어떤 일련의 프로젝트 또는 일련의 과업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템플릿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이거를 좀 기본적인 개념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아, 이게 이런 일에 필요하구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연구소에 가거나 기업에 가거나 했을 때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서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좀 선택적으로 심도 있는 학습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닛은 우리 PM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닛 1에서는 일단 PM의 핵심적인 프로젝트 관리의 컨셉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와의 차이점 등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별도로 여기 필기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쭉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왜 프로젝트가 필요하냐? 프로젝트가 필요하냐? 일단 우리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IT 기술이 더 발전을 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세대 이후에는 이 사람들의 지식이라는 것들이, 지식과 데이터와 정보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트리플 기하급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개인이 모든 지식과 데이터 정보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에 대한 니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또 글로벌 치열한 경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만 하더라도 중국, 특히 중국 요즘에, 중국과 물론 조금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용어로 치자면은 타겟팅이나 또는 포지셔닝 또는 어떤 디퍼런시에이션이나 타겟팅하는 영역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사실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 소위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는 곳에는 항상 포텐셜한 추격자들, 그 다음에 잠재 진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개인의 활동보다는 팀에 의한 또는 조직에 의한 체계적인 그런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뭐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많지만 지금 여기에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 프로젝트는 중요한 게 템퍼러리입니다. 템퍼러리. 임시란 얘기예요, 임시. 이거는 어떤 것과 대비가 되죠? 퍼머넌트와 대비가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항상 맨날 하는 일은, 일상적인 거는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잖아요. 프로젝트. 밥 먹고 뭐 어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다음에 회사 가서 업무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그게 우리가 좀 이따 볼 오퍼레이션이에요. 오퍼레이션. 그에 반해서 프로젝트는 템퍼러리. 이거는 어떤 템퍼러리냐? 그 여기 유니크란 용어가 됩니다. 어떤 특정 또는 스페시픽한, 그렇죠? 어떤 굉장히 차별화된 목적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는 것을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이게 상당히 적절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SOW라는 게 나와요. SOW. 이게 보통 이니시에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약자가 많아요. 약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Scope of Work의 약자입니다. 결국 프로젝트의 시작은 Scope of Work를 정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위한 프로젝트냐. 사실 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잘만 정할 수 있으면 사실 프로젝트는 절반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SOW는 내러티브한 디스크립션이다.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 내러티브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러티브하게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계약에 의한 관계라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서플라이드 되어야 되는, 공급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기는 죄송해요.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보통 SOW 그러면 Scope of Work라고 하는데 우리 PM에서는 좀 더 내로우한 정의를 씁니다. Scope의 스테이트먼트. 결국 일의 범위를 기술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Statement of Work 또는 Scope of Work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이 매니지먼트라는 게 붙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느리구나. 이게 줌이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게 반응 속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럼 프로젝트 관리는 뭐냐? 어플리케이션이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방법론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이다. 뭐의 지식과 기술과 도구.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지식들도 있고요. 지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암묵적인 그런 말 그대로 지식이죠.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지식. 그 다음에 스킬들. 스킬은 지식과는 조금 다르죠. 스킬은 구체적인 어떤 그 업무 방법들, 방안들 또는 어떤 이런 순서를 가진 일련의 뭐죠? 그 업무의 집합들 이런 것들을 스킬이라고 그러죠. 기술. 그 다음에 툴즈. 그래서 날리지와 스킬만 있으면은 결국 그냥 사람이 경험만 가지고 또는 사람이 본인의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PM에서는 또 각 단계마다 적절한 툴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테크닉들을 포함을 한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스테이크홀더들의 니즈와 기대치를 만족시키거나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액티비티들에 사용이 되는 날리지와 스킬과 도구들과 그리고 테크닉들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여기서의 어플리케이션은 의역을 하자면은 이런 것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합. 또는 좀 더 적절한 용어는 방법론.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교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해보고 이러는 교재예요. 사실은 좀 긴 시간을 제가 이걸 옛날에 이제 하루 풀 코스로 해서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수강생들하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그럴 환경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아까 사실 얘기 나왔어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또 스테이크홀더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스테이크홀더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스테이크홀더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이해 당사자라는 거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계약과 계약하는 회사의 사장들도 있을 거고, 대표이사도 있을 거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자들이나 어떤 외부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컴프레hensive한 그런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스테이크홀더라는 거는.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마다 또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프로젝트에 요구하는 바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이즈 한다 그러죠. 오케스트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보면은 일단 이 경영 환경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이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한 10년 전에 The world is를 왜 이렇게 썼어? World is flat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유명한 책. 이 책에 이제 첫머리에 나오는 게 저게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에 직원이 이제 업무를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 업무를 지시하는데 그걸 어디에 지시하냐? 인도에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지구본을 잘 생각해 보면 미국과 인도는 지구본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MS라고 합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었지만 MS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부서의 사람이 UI 설계를 딱 했어요.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인도의 서브 컨트랙트에 이제 딱 맡깁니다. 자, 이런 디자인에 대한 코드를 납품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인도는 이제 근무 시작하는 시간이 가까워오죠. 그럼 인도의 이제 서브 컨트랙터 개발 회사에서는 이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하루가 또 지나가고, 그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는 다음날 업무를 시작을 할 때 이 UI가 구현된 코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구가 둥글지만 마치 평평한 것처럼 시뮬레스하게 타임의 갭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뭐 너무 요즘은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상화가 됐다. 그 다음에 매시브 머저, 리오거나이즈, 끊임없이 기업의 합병이나 또는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플래터 오거나이제이션인 좀 더 의사결정 체계가 수평화되고 있는, 이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게 이제 플래터 오거나이제이션의 대표적인 실행 수단 중에 하나가 호칭입니다. 호칭.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임원부터 해가지고 임원, 이사부터 해서 뭐 부장, 차장, 뭐 과장,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너무 이런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니까 기업들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최근에 참고로 삼성그룹에서는 이거를 다 없앴어요. 이걸 다 없애고 삼성에서 최근에 시도하는 거는 프로와 일반 사원으로 부릅니다.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이제 삼성에 입사한 저희 제자들이나 또는 동문들 부를 때 누구누구 프로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한 의도는 이런 뭐 이사님, 뭐 부장님, 과장님 이러한 호칭에 기반한 직급 체계를 타파하고자 한 거예요. 물론 임금 체계나 이건 다 이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최소한 부르는 호칭에서만큼은 프로와 그냥 일반 사원을 뭐라고 하나요? 사원 그냥 프로와 프로 아닌 두 개로 딱 구분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플래터 오거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점점 프로젝트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구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급해지는 거죠. 빨리 허리 하는 거예요. 빨리 달라. 이런 이제 accelerating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 인바이런먼트,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 프로젝트와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이제 아웃소싱까지 이 프로젝트에서 알아서 하는. 우리가 예전에 이걸 한번 이걸 턴키 방식이라요. 턴키. 자, 나는 그 세부적인 서브 컨트랙팅은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 산출물을 원하니까 내가 그 계약하는 프로젝트에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줘 라고 하는. 그 다음에 interpersonal skill, primacy of interpersonal skill, 대인 관계에 대한 그런 중요성. 멀티내셔널, 특히 최근에 이게 우리도 이제 막 영어 수업 많이 강조를 하고 요즘에 기업들에 가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 지사를 두고 대표적으로 현대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 별도의 디자인 컴퍼니를 두고 있죠. 그냥 단순히 명목상으로 두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로컬라이즈드 된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경영 환경은 멀티내셔널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게 컬처럴 디퍼런스에 대한 해소 또한 중요하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멀티 내셔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외국인 간의 컬처럴 디퍼런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마찰도 많아질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에서의 경험도 많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뭐 기술, dependency on technology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는 결국은 이 두 가지 고객과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만족시키는 목표. 사실 뭐 이건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를 하느냐. 우리가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고객, 커스터머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뭐 손님은 왕 그러잖아요. 클라이언트 is a king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특히 프로젝트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최고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이. 근데 또 그만큼 중요한 하나는 이 커스터머조차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모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바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프로세스가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너는 너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대로 한다, 이게 프로젝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적으로는 프로젝트는 뭘 잘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정해진 시간 안에가 중요한 정해진 시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정해진 예산. 그러면서 프로젝트의 품질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의 expectation, 기대치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자체의 비즈니스 밸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이 고객도 만족을 시켜야 되지만 이것이 그 기업에 또는 그 조직의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은 아까 스테이트먼트 오브 워크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일의 스코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니시에이션 단계에서 이 스코프를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그 고객의 기대치하고 실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또는 비즈니스의 목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서로가 다 낮거나 또는 둘 다 기대치가 높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치한다는 거죠, 서로. 서로 고객과 프로젝트 조직이 바라보는 방향이나 또는 그 수준, 레벨이 동일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서로 다를 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 것보다 고객의 기대치가 높게 되면 customer wants more than the organization intends to provide. 이렇게 되면 고객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프로젝트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얼라인 시키는 게 중요해요. 고객의 기대치하고 이 프로젝트가 트랜스퍼하고자 하는 가치가 반드시 이게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business needs more from the project than customer. 대개는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그 프로젝트의 밸류하고 코스트와 이제 괴리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걸 많이 하려다 보면은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죠.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고객과 프로젝트 팀 간의 문제가 될 건 없지만 프로젝트 조직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는 과연 일상적인 오퍼레이션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은 어느 정도 퍼머넌트한 일입니다. 퍼머넌트한 일. 그리고 그 스테이터스 코어는 가표준,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항상 습관은 아니고 항상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차별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표준화된 방법과 업무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고, 팀도 호모지니어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같으면 회계 업무하는 팀은 회계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의 팀이죠. 호모지니어스합니다. 서로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팀을 구성을 하고 항상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ongoing 하는 일들. 그럼 프로젝트는 뭐가 다르냐? 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 뭔가 좀 다른 내용들이 있겠죠. 먼저 그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 자체의 어떠한 차터링이라는 거는 여러분 차터는 summarized proposal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안서. 그래서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진다. 그 다음에 현재 스테이터스 쿠어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카탈리스트 포 체인지, 뭔가 변화를 갈구하는 거예요. 지금과 달라지고자 하는.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아니고 유니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을 합니다. 팀 또한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아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한 팀이어야 되고 반드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오퍼레이션과 프로젝트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던져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뭐냐? 또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을 한 번쯤 이렇게 여러분들 뭐 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되새겨 볼 만한 문제들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unclear objective.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혼란들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매니지먼트 서포트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경험을 가진 사람의 서포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원이 없으면은 시행착오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거는 헤테로제니어스한 팀원들의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서 오케스트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면은 다 그냥 산산이 흩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inadequate funding이라는 거는 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라는 거는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한정된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할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riority의 변화.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학부 수업 중에 자율운항 보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는 하나 예예요. 처음에 프라이어리티가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자율운항 보트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매뉴버링이 훨씬 중요하구나. 이런 이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빨리 래피드하게 그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속되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오리지널 어썸션이 유효하지 않을 때 이게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 주로 예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그 지역 특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자재들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 자재 가격을 잘못 예측을 한 거예요. 막상 현장에 가가지고 이 어떤 프로덕트를 이제 또는 뭔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아웃소싱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그 본사에서 예측했던 가격이 아니네. 가정이 틀렸네. 이러면은 벌써 프로젝트의 예산 관리에 타격이 오겠죠. 그 다음에 ineffective team. 이게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팀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의 구성을 잘 해야만 이 조화롭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 사람 간의 문제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오고요. 사람은 3명 이상이 되면 싸울 수밖에 이간질로 생기고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항상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휴먼 이펙트를 방법들로 어떤 체계적인 프레임으로서 관리하는 보고 체계라든가 또는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코디네이션, 오케스트라이제이션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절한 조직 구조와 그 다음에 어떤 예산에 대한 운영도 필요하고요. 이건 쭉 읽어만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독창성, 중요성,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당위성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범위에 대한 이런 스테이크홀더들 간의 이 어그리먼트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 환경, 특히 이제 버제터리 프레셔, 항상 예산의 압박,
대한 예산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낙관을 해도 안 되고요. 오버 옵티미즘, 낙관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컨셉추얼 디피컬티라는 거는 이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상이 안 되면은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내가 뭐 이거 뭐 비슷한 거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게 이제 막상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인터널 커패빌리티 빌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러닝 커브라 그러죠. 러닝 커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스킬이라는 거는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면은 러닝 커브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다시 나왔죠. 시간과 비용과 품질이 정해진 스코프 안에서 조화롭게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된다. 라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비례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례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줄이다 보면 시간을 막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비용은 올라가고요. 이걸 줄이려다 보면은 단기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 비용 올라가도 더 높은 스킬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시간을 줄이다 보면은 퀄리티를 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비용을 예산이 정말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 예산이 뭐 1억밖에 없어. 근데 일은 이만큼 해야 돼. 하려다 보면은 미안한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줄어들면은 품질은 이만큼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보통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은 높은 품질을 요구합니다. 높은 품질을. 그럼 당연히 필요한 비용 올라가고요. 품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간은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서로 이 세 가지 지표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조화롭게 인테그레이션 하느냐가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자, 유닛 1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PM의 핵심적인 몇 가지 컨셉트들을 살펴봤고요. 프로젝트와 오퍼레이션의 차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프로젝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도 봤고요. 어떤 석세스와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봤습니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를 의미하는 걸 우리가 페이즈라고 합니다. 페이즈. 이 페이즈라는 거는 a collection of logically related project activities usually culminating in the completion of a major deliverable. 소위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어떤 업무들의 집합들. 여기서 이제 보통 그 업무들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액티비티.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페이즈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프로젝트 페이즈, 이거를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는 얘기고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룹핑, 아이디어, 디시전, 액션스 등 프로젝트의 처음에 시작부터 종료까지에 대해서 필요한 일들을 적절하게 구분해 놓은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네릭한 모델을 보면은 우리 프로젝트의 스타트부터 종료 시점까지 보통 이니셜 페이지, 파이널 페이지가 당연히 있고요. 그 사이에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아주 단순한 프로젝트 같으면은 그냥 하나의 그 단계만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이 시작과 종료 사이에 상당히 복잡한 단계에 페이즈들이 추가가 되고요. 보통 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는 필요한 사람의 숫자들은 이 초기 단계하고 종료 단계에서는 많지가 않지만 이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S커브라는 거.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는 어떤 코스트를 보면은 지금 보이는 그래프를 누적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그래프 형상이 이렇게 됩니다. 이 형상이 마치 S자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S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작 단계와 종료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 낮은 기울기를 볼 수가 있고 보통 중간 단계에서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가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인터미디에이트 단계에서 프로젝트에 많은 리소스들이 활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조선소에서의 생산 계획에서도 대부분의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이런 S커브를 이용을 해서 생산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보통 개발 프로젝트. 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보통 컨셉트 앤 프로포절, 그래서 뭔가 개념 설계와 제안하는 단계로 시작을 하고요. 디벨롭먼트, 여기서 얘기하는 디벨롭먼트는 주로 설계를 의미해요, 설계.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임플레멘테이션이나 구현이죠, 구현.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설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아키텍팅을 한다고 하고요. 아키텍처 여러분들 아마 코딩을 좀 해봤으면은 예를 들어서 클래스 설계하고 그 다음에 뭐 시퀀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컴포넌트 패키지들 설계하고 소위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을 설계하는 게 디벨롭먼트. 임플리멘테이션은 구현, 이건 코딩입니다, 코딩. 실제로 뭐 C샵이냐, 자바냐, 파이썬이에 따라서 즉 보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본격화된 IT 프로젝트에서는 이 두 개가 서로 분리된다는 거죠. 설계와 코딩은 엄격히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증 단계가 검증. 이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보통은 베리피케이션 조금 더 여기 상세한 설명을 추가를 해보면요.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 단계로 구분돼요. 베리피케이션은 errorless. ERROR. 에러가 없으면은 verified 됐다고 하고요. validation은 고객에게 원하는 기능을 다 수행이 돼요. 이게 expectation. 자, 그리고 보통 이 터미네이션에 가기 전에 보통 이런 IT,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는 이 사이에 트레이닝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트레이닝. 왜냐하면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이 단계가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단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단계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의학 사업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investigation new drug, 신약 제조 프로세스입니다. 신약 제조.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저도 이쪽 전공자는 아니어서 이건 좀 검색을 제가 해봐야겠네요. 약자점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약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약재에 대한 소싱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싱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약품을 만들다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의 해로운 물질이나 현상을 제거해 가는 게 이 신약 제조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리스크나 이 독성은 사실은 약의 효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약 제조는 복잡하고 굉장히 지난한 긴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프리클리니컬 IND 워크업으로 가면은 이 신약에 대해서 그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만들고자 하는 신약을 구성하는 그 인그레디언트 구성 물질이라든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뭐죠? 파일하는 정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효과 있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클리니컬 테스트가 우리가 요즘에 그 뭐지? 모더나, 뭐 화이자 이런 거 할 때 1상, 2상, 3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 클리니컬 테스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사람의 생체에 발생한 생체 현상이라든가 특히 톡시콜로지라고 하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자 이게 다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 뉴 드러그 자 오케이 이거 효과가 있고 사람한테 해롭지 않아가 되면은 이제 승인이 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승인이 나는 단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익숙하게 된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약대라든가 또는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신약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 뭐지? 그 실험 대상을 모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해야 되고, 뭐 어디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약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이 코비드 19이 제약회사들한테는 엄청난 이 임상에 대한 기회를 제공을 한 거죠. 그렇죠? 뭐 여담이지만 파이자든 모더나든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매 계약을 할 때 부작용에 대한 책임 계약을 제외시켰잖아요. 대신에 이 제약회사들은 이게 만약에 코비드 19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본인 각 기업에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그 스텝이 정말 어떤 초유의 사태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실험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의학 부분은 10 plus years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단계 중에 하나가 스파이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파이럴이라는 거는 계속 이 식별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평가하고 다시 식별하고 평가하고 이 단계가 계속 이터레이션 되는 대신에 똑같은 게 이터레이션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거대한 4개의 메가 프로세스가 반복은 되되 이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스파이럴의 핵심부를 보면은 자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리퀘어먼트 시작을 해가지고 개념 설계하고 POC라 그러죠. 한번 개념 단계의 제품 만들어 보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더 구체화해서 이번에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논리 설계하고 이제 첫 번째 시제품 만들어 보고 또 평가하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으로 서브 시스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점점 여기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시작을 했는데 시스템, 좀 더 세부적으로 서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닛 단계. 뭐냐면 이게 식별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러프한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디테일한 단계로 반복해서 가는 이런 거를 스파이럴 프레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걸 어디서 많이 하느냐? 이게 바로 조선 분야입니다. 조선 분야의 설계가 이렇습니다. 설계가 배를 설계할 때에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로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데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해요? 선주의
선주의 요구사항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대안에 대한 비교 설계를 한 다음에 기본 디멘전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GA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인즈 그리고 하면서 점점 이런 단계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수조 실험해보고 다시 설계 반영하고 그래서 최종 설계에 갈 때까지 이 많은 단계들이 지금 보면 하이드로스태틱, 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엔진 설계하고 이퀴먼트 설치하고 하는데 이런 단계들이 한 번에 그냥 쫙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스파이럴하게 설계 만들어보고 평가해보고 다시 수정해서 수정안 내고 평가하고 사실은 여기 지금 이 단계는 이 중에서는 보통 여기서 컨스트럭션까지는 가지 않고요. 보통 요 정도 단계가 이제 스파이럴하게 계속 주로 이제 이게 조선소의 설계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설계 부서에서. 거긴 이런 것도 들어가겠네요. 웨이트하고 코스트 에스티메이트. 나머지는 사실 건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조금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설계 단계에서 선주의 설계 단계부터 설계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베이직 디자인, 라인즈, 하이드로스태틱 계산 이런 것들이 계속 스파이럴하게 반복적으로 이 최종 요구사항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이 되는 단계를 스파이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단계들이 이런 단계별로 이건 아주 그냥 개념화 시킨 거예요. 자, 요구사항에 대한 리뷰가 있어야 되고 디자인에 대한 리뷰가 있어야 되고 상세 설계에 대한 리뷰가 있어야 되고 그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 마일스톤, 페이지의 마일스톤별로 명확한 산출물을 정의를 해야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